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524쪽에 임대차부터 그 뒷부분 특별법까지 내용들을 보고요. 524쪽입니다. 임대차인데, 임대차에서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임대차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보셨던 거를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조문을 보죠. 618조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정. 그러니까 이건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그래서 525쪽에 맨 첫째 줄에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법적 성질인데요. 1번에 보시면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요소이다. 줄 거두세요. 차임은 필수 요소입니다. 보증금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 차임이 필수 요소고요. 그리고 판례박스에 보면 제목에만 줄 거두시면 그러면 이제 뭐 보증금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차임을 지급했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임차인이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그냥 보세요. 목적물은 물건을 원칙으로 하고,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빌렸으면 그건 임대차가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무명계약이 되는 거고요. 3번에 보시면 3번은 줄 거두세요. 임대차는 당연히 채권계약이죠. 그럼 채권계약이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처분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봐두시고, 그래서 판례도 역시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존속기간 나오는데 약정한 경우죠. 예전에는 임대차의 최장기간 20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지금은 최장기간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따라서 줄 거두세요. 따라서 현재는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허용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나오죠. 약정갱신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이 나오죠. 법정갱신 옆에 뭐라고 되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배제특약은 무효고, 조문을 보죠. 639조 제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조심하실 점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죠.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했죠.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이죠. 예. 이제 막 섞일 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게 전세권은 둘 다 물권이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둘 다 6개월.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이제 막 3자가 나오잖아요. 이 3자는 이제 좀 이따가 특별법 할 때 나오고, 민법에는 3개월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줍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얘가 만료 후에도 사용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되어진다. 근데 갱신되는 모습은 전 임대차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동일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예요?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게 이제 민법상의 임대차고, 만약에 이게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이다. 그럼 전세권은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잖아요. 그럼 얘도 웬만한 힘이 있는 애니까 이때는 전세권의 경우에 소유자가 통지하면 6개월, 전세권자가 해도 6개월. 요건 기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3개월은 이제 좀 있다가 임대차 특별법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지금 3개월 없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실 점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계속 보죠. 2항을 보세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었어요. 2년. 요 2년에 대해서 병이 제3자가 뭘 해줬냐면 담보를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의 기간을 각오하고 담보를 제공해 준 거야? 2년. 2년은 내가 각오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늘어나니까 누가 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의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여기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는 것은 저당권이나 질권, 기타 보증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 반환 채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담보에 보증금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제3자가 대신 보증금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3자가 대신 보증금을 내줬을 때 법정갱신되면 얘는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얘가 대신 무슨 저당을 잡혀주거나 뭐 질권을 설정했으면 그거 이제 없앨 수 있는 건데 이 담보에 뭐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보증금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3자가 보증금 대신 내줬을 때 법정갱신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교재 보세요. 니은의 넷째 줄부터 볼게요. 넷째 줄 마지막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얼마예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1월. 그렇죠? 6월, 1월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디귿이에요.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누가 제공한 담보에? 제3자. 만약에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면 소멸하지 않아요. 제3자가 해준 건 소멸하고,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 밖의 보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의 보증금 채권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보증금은 소멸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소멸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빼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임대인이 뭐 제일 중요한 권리는 뭐겠어요? 차임 받아야죠. 차임 지급 청구권이고 니은에 보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 증액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느냐? 차임 증액을 금지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임대인에게 불리하죠. 증액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임 감액을 금지하면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임차인. 그건 무효예요.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인데 그 B번에 보면 B번에 차임 부증액 특약은 유효하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부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증액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을 했다면 증액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증액을 금지하기로 특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사정의 변동이 심해서 이때 증액을 금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할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부증액 특약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판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차임 부증액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증액은 금지된다라고 하면 언제나 아니라는 거였죠. 사정 변경이 심한 경우에는 증액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증액 청구는 또는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그럼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면 증감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원의 판결 시에요, 청구 시에요? 청구 시죠, 그렇죠? 예. 다 했던 거 다 까먹었네요. 예. 이거는 그 임대차에서뿐만 아니라 지상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뭐가 나와요?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임대차에서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나와요. 이건 전부 다 똑같이 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원이 결정을 하면 청구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0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다 보셨던 거니까. 임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차임을 올려달래요. 그럼 제가 요즘 어려워 죽겠는데 뭘 또 올려요? 나 못 올려. 이러면 다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법원에 가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임대인 승소가 났어요. 그러면 승소 시부터 증액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청구했을 때부터요. 청구했을 때부터. 왜냐하면 증액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나오는데 이건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제목에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 되냐면 조문에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러면 당연히 토지에 대한 차임을 내야 되는데 얼마 이상 안 냈냐면 2년 이상 차임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하면 뭐랑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고요? 저당권의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저당권이라는 것은 법정 담보예요? 약정 담보예요? 저당권은 법정 담보예요? 약정 담보예요? 약정 담보고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법정 담보는 뭐밖에 없냐면 유치권밖에 없었잖아요. 유치권은 계약으로 인한 게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저당권은 원래 약정 담보 물건인데 지금 민법 649조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저당권자예요? 등기 안 해도. 법이 정하는 거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원래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인데 임대차 편에 가면 법정 저당권이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와 관련된 채무에 의해서 임차인의 동산을 압류했어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설정된 것으로 볼까요? 질권. 그럼 그건 무슨 질권이라고 할까요? 법정 질권.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B번에 법정 질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만 보세요. 내용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원래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 담보인데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인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 별표해 두세요. 별표.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임대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뭐도 청구할 수 있냐면 필요비 청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수선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지만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사소한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되냐면 임차인이니까.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사소한 건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소한 건 당연히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약으로 사소하지 않은 수선 유지 의무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냐면 임차인에게 부담시켜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부담시키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대규모 수선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선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528쪽에 A번 보세요. A번.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B번에 둘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와 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규모 수선 동그라미 해두세요.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대수선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없죠.
임대인이 무슨 보디가드도 아니고 임차인의 안전배려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특수 임대차, 공중 접객업, 여관, 호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무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게 판례. 오른쪽에 10번.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공중 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거기까지 줄거두시고, 그리고 맨 밑에만 줄거두세요.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숙박업의 경우에는 보호무까지 부담한다. 일반 임대차와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임대인이 방해 제거해줘야 되고 임대인은 비용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이건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임차권은 안 읽어보셔도 되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다음 페이지. 임대차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임대차의 효력인데요. 임대차의 효력은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의무. 지금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봤냐면 임대인의 권리랑 의무를 봤죠. 그러면 임차인 권리 의무가 이제 차례로 나올 텐데 이 네 개 중에 어느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임대인의 의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621조 별표 하나에 두시고 622조 별표 2개 해두세요. 지금 530쪽에 621조 별표 하나, 22조 2개. 자, 621조부터 보죠.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때부터에 줄거두세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등기 시부터, 그때부터 생기는 거지 다음 날부터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622조. 22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항을 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 임차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죠. 근데 등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임차권은 현재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든지 아니면 저당권과 같은 토지의 물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임차권자는 새로운 토지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얘는 채권자고 얘는 뭐니까? 물권자니까.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 622조가 특별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얘가 등기 안 해줘도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도 등기하라는 거예요. 건물, 이거 자기 건물이잖아요. 그럼 자기 건물이니까 이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그때부터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한 게 아니라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했을 때부터? 보존 등기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 물권자가 먼저 들어오고 보존 등기를 나중에 했어요. 그러면 토지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기는 거냐면 보존. 그럼 이 규정을 둔 이유는 이 건물의 철거를 막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얘가 보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건물이 멸실되거나 후폐되면 대항력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없게 되죠. 그게 이제 2항이에요. 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판례박스 볼게요. 파란 글씨만 보세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한때, 자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해요? 토지 물권자가 우선해요? 토지 물권자죠. 건물 등기하기 전에 토지 물권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주의하실 조문이고요. 오른쪽에 비용상환 청구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하는데 A번에 필요비가 나오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둘째 줄 따옴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B번에 유익비가 나오죠. 유익비는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종료시. 그러니까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에 청구하는 것이고 C번에 행사기간이 나오는데 행사기간은 첫째 줄 마지막에부터 줄 그어두세요.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월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언제부터 6월이라고요? 반환한 날, 그렇죠?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무슨 뭐 임대차가 종료한 날 이름 틀려요.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건 비용이니까 비용은 목적물과 결련성이 인정되죠?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그러니까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에 줄 그어두시고 그리고 이 비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포기 특약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고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얼마야? 6개월. 1년 하면 틀려요. 행사기간 6개월이고 그리고 비용이라는 건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비용 안 주면 목적물을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결련성이 있고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건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특약을 하게 되면 비용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필요비 언제라고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6개월. 강행 규정에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렇죠? 그리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외워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외울 건 다 외워가세요. 532쪽에 부속물이 나옵니다. 부속물. 별표 2개 두세요. 별표 2개. 이거 우리가 뭐 부합할 때 다 본 건데 일단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토지를 임차한 거예요? 건물을 임차한 거예요? 건물 또는 공작물이고요. 토지를 임차하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죠. 그러면 646조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아니죠.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일단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없겠죠. 예. 이거 우리가 할 때 부합할 때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건물의 임차인인데요. 여기에 물건을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한 물건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독립성이 있으면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죠. 임차인이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달았다? 임차인 건데 근데 임차인이 건물 빌려서 천장에 합판을 교체했다, 외벽을 교체했다? 이건 건물의 구성 부분이죠. 누구 거야? 임대인. 그럼 만약에 이 건물에 A라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인이 설치한 독립한 부분에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안 미치죠. 이건 지금 부합된 게 아니라 누구 거니까? 임차인 거죠. 근데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에 부합이 된 거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건 임차인 거니까 임대인한테 끝나고 나갈 때 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임대인 건데 매수 청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비용의 문제가 된다. 유익비 주세요라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부속물 매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잖아요. 요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건 임차인을 위해 둔 것으로 이것은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강행 규정이고요. 그리고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임대차 종료 시, 존속 중에 하는 거 아니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 A번에 첫째 줄 가운데 강행 규정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그 다음에 B번에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뭐라고 했어요? 종료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다음에 들고두시고 다만 판례는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이 부속물 자체가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을 위해 특수한 설치를 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C번에 나와 있는데 뭐 상식적인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예요. 그러니까 건물 공작물 임차인은 뭐가 나요? 부속물 매수. 건물을 빌리면 부속물. 그럼 건물 전세권에서는 뭐였어요? 건물 전세권. 지상물에 부속물에. 부속물이죠. 그러면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하고 토지 전세권은 전부 다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예요. 별표 3개 해두세요. 지상물 매수는 지상권 할 때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를 공부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이 토지 임대차 가면 나온다고 했고 토지 임대차 가면 판례를 자세하게 볼 거다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봅니다.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을이 돈 써서 지었는데 투하한 자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하 자본 회수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일단 뭘 청구한다고 했냐면 계약 갱신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갱신 청구하면 소유자는 응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그 즉시 계약은 갱신되어진다라고 하면 틀려요.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절당하면 이제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하냐면 그렇죠. 아저씨가 이거 사세요라고 지상물,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갱신 청구권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 성질이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매수를 청구하면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갑의 승낙이 있으면 바로 매매유사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승낙 필요 없고 그 즉시 바로 성립하게 돼요. 그럼 을이 갑한테 이거 사세요 이랬더니 갑이 그거 나한테 가치가 없는 거라서 안 사. 또는 이거 미등기 무허가라서 안 사. 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어요. 사람 사는 거예요.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 그럼 바꾸서 얘기하면 이 경우에 가치 유무가 매수 청구의 대상을 가리는 판별 기준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적법한 건물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도 다 인정이 돼요. 다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시가를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필요한 등기 서류 등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둘은 당연히 무슨 관계겠어요? 매매 계약을 한 거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되죠.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처음부터 건물 철거를 특약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차가 만료되면 건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전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전부 다 무효. 물론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은혜적 임대차라고 하는데 보증금이 엄청 싸고 월세도 엄청 싸요. 그러면서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특약하면 그런 특약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특약 자체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고.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계약 갱신 청구는 지상물 매수의 전제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하고 얼마가 있으면 소멸해요?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 아까 봤던 거죠?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갱신 청구를 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연장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러면 의리가백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이 지상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은 것이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죠? 부속물 매수예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지상물 매수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토지 임대차에서 지은 거면 얼마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얘한테 받을 돈은 시가를 받는데 예전에 이 토지 임대차하고 이 건물을 지을 때요. 이 조만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만한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철거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철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구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만 받으면 되지 옛날에 들어갔던 철거 비용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 건물에 A라는 저당권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달려있는 건물에 대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죠. 저당 달렸다고 못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이 달린 것도 당연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 최고액이 1억이에요. 최고액이 1억. 이 건물값이 시가로 예를 들어 2억이었대요. 매매 가격이 얼마냐? 일단 사실관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시가가 2억인데 여기에 을이 돈 빌리고 A에게 저당을 잡혔는데 그게 이제 최고액, 근저당 최고액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을과 갑 사이에 지상물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 대금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얼마냐면 2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1억 원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대금 자체가 1억 원으로 감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 이 판례도 역시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을이 토지의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까지는 임대인 땅이고요. 여기는 제3자 땅이에요.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제3자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제3자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게 판례. 누구 땅이니까? 제3자 땅이지 임대인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것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판례가 좀 많이 나오죠? 예, 더 나옵니다. 예. 얘가 대항력을 갖춘 토지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을 갖춘 토지 임차인인데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예를 들어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가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 판례 중에서 을이 A한테 임차권과 건물을 같이 팔았는데 얘가 아직 건물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 내고 샀는데 등기 안 했다. 얘 뭐야?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있잖아요. 미등기 매수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임대차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이 을한테 야 건물 철거해라고 청구합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매수해줘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얘가 그 말을 안 해요. 그럼 법원은 직권조사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것 중에 직권조사하는 거 뭐 있었죠? 제척기간. 주장하지 않으면 직권조사 안 해줘요. 그럼 결국 누가 승소할까요? 갑이. 그럼 법원은 뭐라고 판결하냐면 을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판결해요. 그러니까 이 을은 소송 제기하는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나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집행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좀 사줘라고 하는 거예요. 사줘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철거 판결 전까지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철거 집행 전까지 반소를 제기하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532조. 이게 많아요? 예, 오늘 할 거 엄청 많아요. 예. 뒤에 특별법 가면 판례 엄청 많아요. 매년 이렇게 다들 해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532쪽에 보면 그 A번에 보면 맨 밑에 A번 토지 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 2차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부터 하는 거냐면 갱신 청구. 다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했다. 임대인이 먼저 끝내자고 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번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고요. C번 첫째 줄 마지막에 강행 규정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D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간 만료 시에 하는 것이지 의무 위반으로 소멸당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끝에서 둘째 줄 긋으세요. 즉 철거 판결 전까지 매수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집행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F번은 끝에서 셋째 줄에 줄 긋으세요. 최근 판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3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했다면, 그러면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했대요. 그럼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의 판례고, 자 밑에 판례박스 별표 3개 해두시고요. 제목만 보세요. 다 설명드린 거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주체,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소유자. 근데 괄호에 누구로도 된대요. 괄호가 아니군요. 미등기 매수인도 가능하다라는 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목 들으면 줄 다 거두세요. 매수 청구 대상이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 불요. 필요 없다는 거죠. 미등기 뭐가 다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뭐라고 됐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수 청구의 대상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불요. 동의 얻어야 되는 건 아까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지급할 대금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급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자 토지 위에 건립된 부분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 된다고 했죠. 그 파란 글씨 볼게요.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돼요. 그러니까 임대인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독립성이 있는 것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고 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적극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뭐 저당 달려있다고 못 파는 거 아니니까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목만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어떤 건지 이해만 좀 해두시고, 자, 오른쪽에 보면 차임 감액 청구인데 뭐 일부가 멸실되면 그 부분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셋째 줄에만 줄 거두세요. 셋째 줄에 주의할 점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서 사용 못하면 그 부분만큼 차임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감액된다고요? 청구해야 감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의무인데 뭐 제일 중요한 의무는 차임 지급이죠. 640조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자 얼마요? 2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예요. 달하는 때. 그러니까 연속된 2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적분이 2기에 해당되면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인데 우리 임차인이 1월 달에 차임 안 내고 2월 달엔 냈고 3월 달에는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월 차임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근데 얘가 12월 달에 50만 원 안 내고 1월 달에 50만 원, 2월 달에 50만 원, 3월 달에 50만 원씩 계속 반씩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익이면 200만 원이죠. 그러면 누적분이 200만 원에 달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고, 요거 1기로 단축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한테 불리해지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안 되고. 그래서 그 536쪽에 A번의 끝에서 넷째 줄에 줄 거두세요. 연속하여 2기를 연체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액이 2기에 달하기만 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 되어 있고, 자, 차임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후급이에요. 후급.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임의 규정이고, 그리고 이제 보관 의무가 나오죠. 보관 의무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임차물의 보관 의무는 임대차면 임대차 목적물의 보관 의무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당연히 임차인이 점유하니까. 그럼 만약에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되어서 못 돌려주게 생겼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 왜냐하면 보관 의무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임차인. 그게 이제 오른쪽에 판례로 나와 있어요. 그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537쪽에 파란 글씨 보면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누가 입증하라고요? 임차인이. 자, 근데 작년에 변경된 판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2층 중에서 1계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게 다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탔냐면 2층까지 다 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일단 요 1층 임차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 임차 목적물 이외 부분에 대해서 화재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종전 판례는 뭐였냐면 이 부분까지도 누가 다 입증해야 한다고 했냐면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판례가 폐기되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받으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밑에 판례, 변경 판례인데 그 줄거진 거 보세요. 줄거진 거.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맨 밑에 줄거진 거 임대인이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임대인. 그래서 화살표에 줄거두세요.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례. 일단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의 판결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해야 한다고요? 임차인. 그런데 임차한 부분 이외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양도와 전대. 629조. 일단 별표 3개 해두세요. 629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632조 전 3조의 규정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 나왔죠. 얼만큼을 사용케 한 경우. 소부분. 임차인인 제가 방 한 칸 친구 좀 쓰게 하는 거 그것까지는 동의 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오른쪽에 니은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 A번에 보시면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부분에 동그라미 되세요. 소부분을 사용케 하는 경우고 그리고 B번에 둘째 줄 마지막 둘째 줄 가운데부터 줄 거두세요.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때는 해지할 수 없다.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가구점 판례인데 남편이 임차권자인데 아내랑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소부분. 두 번째는 배신이 아닌 경우. 그 대표적인 판례로 가구점 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건. 임차권을 양도 전차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의 법률 관계입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제 을이 병한테 양도 전차를 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을과 병의 양도 전대차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얼마든지 유효해요. 나중에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차권의 양도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란 양도 전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다라고 하면 오해가 있어요. 틀려요. 동의가 없어도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주면 되고 얻어주지 못하면 그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동의라는 건 효력 요건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항 요건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갑이 병한테 너 나가 이러면 이 병은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해지를 하지 않았다. 해지 전의 법률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럼 해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 을은 여전히 임차인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줄까요? 차임을 줍니다. 차임. 그러면 이 갑이 병이라는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차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계약 관계 없으니까. 정얘한테 차임 받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을을 대위에서 청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병은 지금 동의가 없었으니까 갑에 대해서 현재 적법한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죠. 그러면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게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냐면 지금 이 병이 불법 점유함으로써 갑이 입는 손해액은 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에요. 지료 상당액에 손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을이 주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아무런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하면 얘가 차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환은 자신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죠. 왜냐하면 아직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해지 전의 법률 관계예요. 내용 많지 않죠 이거. 해지 후는요. 더 간단해요. 해지 후는. 이거 완전 간단해요. 갑이 병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해지가 됐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그럼 얘가 차임을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그러면 이 갑은 병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환 청구는 을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자신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해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시험은 해지 후보다는 해지 전을 많이 물어봐요. 특히 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동의를 얻은 경우 일단 교재 잠깐 보고 갈까요? 그 539쪽에 맨 밑에 가운데 부분에 줄 거두세요.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대의 유효 요건은 아니고 무슨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그러니까 동의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인데 그 동그라미 기역을 보세요. 동그라미 기역. 둘째 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죠. 따라서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임차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한 후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니은의 별표 2개 해두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으므로 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해지 후. 그러나 해지한 후는 양수인에게 차임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디귿은 별표 하나만 해두세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청구권을 갖지 못하나 임차인의 차임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냐면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동의를 얻은 경우를 볼게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인데 동의를 얻어서 병한테 전대차를 해주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갑이랑 생겨요, 을하고 생기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 전대차라면 병은 권리 의무가 갑하고 생겨요, 을하고 생겨요. 우리 전전세 공부할 때 전세권자가 전전세 설정해주면 전전세권자는 원설정자와 권리 의무 관계가 있어요? 전세권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랑 계약했지 얘랑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뒀냐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원래 얘랑 관계가 없는데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 왜 직접 부담해야 되냐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법률에. 교재 볼게요. 630조 보세요. 541쪽에 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이 지금 뭐라고 되냐면 직접 부담하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주장은 못해도 의무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뭐라고 되냐면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차임을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얘가 권리 주장하면 의무를 직접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차임 청구에 대해서 얘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변제기 전에 그러니까 요 임차인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전대차를 해줬으니까 전대인이라고 하겠죠? 전대인, 전차인이 되는 거고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또는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이거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조문 다시 볼게요. 630조 1항 둘째 줄에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랑 제가 적은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차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언제 준 것만, 변제기 전에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변제기에 지급한 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을과 병이 계약을 할 때요. 매달 15일 날 차임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약속한 15일 날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건 당연히 정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와서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서 15일 날 와서 차임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병이 뭐라고 하냐면 나 어제 14일 날 을 줬어 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15일이 차임 지급일인데 얘가 나 어저께 을 줘서 너한테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한 건 안 된다. 현재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달라고 할 때마다 맨날 나 어제 얘 줬는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임을 다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 준 것만 변제기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6일 날 차임 달라고 하면 얘가 나 15일 날 을 줬어 이렇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죠. 15일이면 변제기니까. 그러나 변제기 전에 준 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냥 수험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실제는요. 실제에서는 갑이 누구한테 차임 받겠어요? 얘한테 받으면 되지 굳이 얘한테 와서 이럴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는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진 않지만 근데 우리 판례가 이 사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봐두시고, 그리고 이 전대차라는 건 임대차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당연히 소멸해요. 근데 이제 전차인을 위해서 어떤 규정을 뒀냐면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했다. 합의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은 뭐야?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2기 이상 지체하는 바람에 해지가 됐어요. 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해요.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전차권도 소멸인데 그런 이유가 없이 둘이 합의로 종료시켰다면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전차인을 위한 보호 규정을 뒀고요. 그리고 이 전차인이 건물의 전차인, 건물 공작물의 전차인일 수도 있고 토지의 전차인일 수도 있는데 건물의 전차인이면 일정 요건 하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 전차인이면 뭐겠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근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아까 아무거나 막 붙여놓고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동의를 얻거나 매수한 경우. 그럼 누구 동의를 얻었어야 될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교재 보죠. 541쪽에 니은에 줄 거두세요. 니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는 없지만 민법은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자, 541쪽에 끝에서 넷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언제라고요?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기 전에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631조 별표해 주세요. 631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합의 종료예요. 합의 종료. 그리고 644조는 제목만 줄거두세요. 전차인의 임대 청구, 매수 청구. 그리고 647조는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그러니까 이 전차인들도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가 인정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 사례를 설명해 놓고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했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불법점이잖아요. 그럼 전차인이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를 구한다는 건 언제만? 동의를 얻었을 때고요. 동의 없으면 그런 건 행사할 수 없고, 그 542쪽에 그 638조를 한번 보세요. 638조 1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디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542쪽에 638조 1항을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임차인이고 전차인인데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 했다고요? 해지 통고했다.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있으면 소멸해요? 6개월 있으면 소멸하잖아요.
그럼 해지 통고했다면 이게 소멸되면 얘도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지금 638조의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내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까요? 해지할까요? 바로 해지합니다. 해지. 그러면 해지 통고와 해지는 다른 게 해지는 도달되면 즉시 소멸하는 거예요. 해지 통고는 도달되고 얼마 있다가 소멸한다고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인데 해지하면 도달되는 순간 소멸해요. 그러면 이게 소멸되면 모두 당연히 소멸되겠죠. 근데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뭐냐면 해지했는데 그걸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거예요. 통지하지 않았을 때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건 뭐 했을 때라고요? 해지 통고했을 때지. 해지하면 이게 소멸되는 순간 당연히 같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이제 소송을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얘가 나가라고 했던 거죠. 갑이 병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병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 당신 임차인에게 해지를 해놓고 왜 나한테 그걸 안 알려준 거야? 난 못 들었으니까 나 안 나가 이렇게 버틴 거야. 왜냐하면 법에서는 해지 통고했을 때는 뭐 해주라고 돼 있으니까 통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한 거죠. 근데 법원은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해지 통고하면 바로 소멸에 6개월 가요. 6개월 가니까 얘한테 그걸 알려줘야지 되고 안 알려주면 대항할 수 없는데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소멸. 그럼 얘도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오른쪽 판례 별표 하나 해주세요. 파란 글씨 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얘는 뭐 했다고요 지금? 해지한 거예요. 해지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봐두시고 밑 뒤에 나오는 종료와 보증금 권리금은 뭐 참고사항이에요. 시험은 다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시간은 없는데 문제 잠깐 요것만 볼게요. 요번 우리 시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양도전차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동의 없는 양도 전대차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동의 없이 지금 양도 전차했다는 거죠. 문제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OX예요. 뭐 당연한 거죠. 동의를 받아주지 않으면 책임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동의는 효력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어도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다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하고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라고 했고요. 그 의무를 이행 못하면 그때 가서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했죠.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틀렸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확정적 유효하는 거예요. 답은 바로 2번인 거예요.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갑이 을에게 차임 지급, 해지했다는 말이 없는 한 차임 지급 청구하고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뭐가 아니니까? 배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였죠. 배신 아닌 거랑 소부분.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양수했는데 종전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양수인이 다 부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쉬었다가 특별법 들어가죠.